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호흡기내과 강영애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결핵 중에서 내성결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성결핵이 왜 생기고 어떻게 치료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과연 이 내성결핵이란 무엇인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쨌든 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쓰는 약에 잘 안 듣는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핵에서의 내성결핵이라는 것을 정의를 해보면 저희가 내성이라는 거에 반대되는 말로 감수성 결핵이라는 말을 합니다. 앞선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결핵을 치료할 때 쓰는 약들을 1차 약제, 2차 약제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1차 약제, 보통 처음 치료할 때 쓰는 1차 약제에 잘 듣는 결핵을 저희가 이제 감수성 결핵이라고 하고 이 1차 약제에 대한 감수성 여부를 전부 다 조사하게 되고 치료가 잘 되는 결핵이라고도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성이라고 할 때 모든 어떠한 약이든 그 약에 잘 안 들으면 그 약에 내성이 발생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결핵을 이제 다제내성 결핵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 결핵 치료약 중에서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1차 약이 이소니아지드와 리판핀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약제에 모두 내성을 보이는 경우를 저희가 이런 균에 감염이 돼서 결핵이 생긴 경우를 다제내성 결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런 감수성 결핵 대비 다제내성 결핵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또 리판핀 내성 결핵이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이 리판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약제 중에 이소니아지드와 리판핀이 중요한 약제인데 그중에서도 조금 더 중요한 약제를 고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이 리판핀이라는 약을 고를 수 있고 이 1차 약제 치료 약제 중에 가장 중요한 약입니다. 그래서 이 리판핀에 대한 내성이 있는 결핵을 우리가 리판핀 내성 결핵이라고 다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리판핀 내성 결핵 중에서도 리판핀에만 내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소니아지드에는 감수성이면 그런 결핵균을 리판핀 단독 내성 결핵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외에 다제내성 결핵도 넓게 보면 리판핀의 내성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리판핀 내성 결핵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리판핀 내성 결핵과 다제내성 결핵은 치료의 방향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범주로 판단해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결핵약의 종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요. 이쪽에 보이는 약들 이소니아지드, 리판핀, 에탄부톨, 피라지나마이드 또는 리판핀과 비슷한 계열인 리파부틴 요 계열이 저희가 얘기하는 보통 1차 약제이고 이 중에 이 이소니아지드와 리판핀이 가장 중요한 핵심 약제가 되겠습니다. 이 튜비스나 튜비스2는 이런 1차 약제들의 복합제여서 같은 종류입니다. 이 외에 우리가 또 2차 약제라고 부르는 약들이 이쪽에 이제 보여주는데요. 보시는 이 레보플록사신과 목시플록사신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플로로퀴놀론이라고 이제 명명되는 그런 종류의 약제인데 이 2차 약제들 중에 내성결핵을 치료할 때 매우 중요한 핵심 약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2차 약제로 사용했던 약들이 보이는 이 시클로세린, 프로치오나마이드, 파스 같은 경우가 있고 최근에 우리가 또 2차 내성결핵약을 치료할 2차 내성결핵을 치료할 때 사용한 2차 약으로 보이는 이제 리네졸리드, 클로파지민, 베다킬린, 델라마니드, 프레토마니드 같은 약들이 또 결핵약 2차 약제라고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베다킬린이나 델라마니드, 프레토마니드는 최근에 개발된 신약들이고 그 내성결핵 약만 쓸 수 있는 약으로 지금 허가받아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이제 이런 경구 약제 외에 주사 약제도 과거에 전통적으로 내성결핵 치료에 사용을 했었는데 아미카신, 스트랩토마이신, 카나마이신 같은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주사로 쓰는 2차 약제가 되겠고 최근에는 이런 주사 약제들을 내성결핵에 많이 쓰지 않고 이런 경구 약제로 많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내성결핵은 왜 생길까요? 우선은 안타깝지만 처음부터 이런 내성결핵균에 감염되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성결핵균을 갖고 있는 누군가한테 노출되어서 그 균이 내
호흡을 통해서 폐로 들어와서 내성결핵균에 감염이 된 경우입니다. 그 외에 또 다른 기전으로는 처음에는 감수성 결핵균에 감염이 되어서 감수성 결핵이었지만 그 치료 과정에 약제 내성 를 유발하는 그 균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내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획득내성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자연적으로 이 결핵균이 내 몸에 이제 발생해서 이제 결핵균이 내 몸에서 증식할 때는 자연적으로 그 결핵균은 돌연변이가 늘 생깁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연 돌연변이는 이런 이렇게 확률적으로 리판핀에 대한 돌연변이가 생기는 확률, 이소니아지드의 내성이 생기는 확률들이 이렇게 균이 있어서 10의 6승계의 균이 있으면 그중에 하나는 이소니아지드에 대한 내성 유전자를 갖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핵균을 치료할 때 이런 자연 돌연변이들을 고려해서 어느 한 가지 약으로만 그 결핵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약제를 최소 3가지 이상의 약제를 병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획득 내성을 갖게 되는 경우는 이런 자연 돌연변이가 원칙적인 결핵 치료 중에 생긴다기보다는 결핵약의 조기 중단이나 불규칙 복용으로 인해서 이런 내성균들이 증식하게 되면 이 내성결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핵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는데 이런 다제내성 결핵이 생길 수 있나요?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결핵이 진단되었고 그 결핵균을 확인을 했는데 이 결핵균이 초기에 감수성 결핵이었다. 그렇다면 이 감수성 결핵을 경우에는 꾸준히 아까처럼 말씀드렸듯이 표준 치료 약제를 복용하는 경우에 다제내성 결핵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수성 결핵인 경우에도 부적절하게 치료하거나 약을 불규칙하게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내성결핵은 어떻게 진단을 할까요? 우리가 우선은 결핵인지 아닌지를 진단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제 폐에 호흡기 질환이 있고 폐에 어떤 이상이 있어서 이게 결핵인가 아닌가를 우선 진단을 하게 되고 결핵균이 진단이 되면 그 다음에 이 결핵이 실제 우리가 이 내성결핵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내성 여부를 검사한다 이 표현을 하고 이 내성 여부를 검사하는 방법을 약제 감수성 검사라고 합니다. 약제에 잘 듣는지 안 듣는지 검사한다는 뜻이고 이 약제 감수성 검사를 저희가 보통은 좀 용어가 그러니까 안 익숙할 수 있는데 통상 감수성 검사와 신속 감수성 검사라는 걸로 나누어서 하는데요. 통상은 이게 통상적으로 원래 전통적으로 해왔던 건데 이 결핵균을 이제 배양해서 결핵균을 키우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어쨌든 결핵균을 키워서 이 결핵균에 여러 다양한 이 약제들을 같이 주입해서 결핵균을 키워서 이 균이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를 봄으로써 판단하는 것으로 1차나 2차 결핵약을 모두 다 사용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보통 결핵균이 배양되고 난 이후에 이 검사를 실시하게 되므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근데 신속 감수성은 그야말로 이거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 통상 감수성 검사가 조금이라도 빨리 알기 위해서 내성 여부를 빨리 알기 위해서 검사하는 걸로 가래 자체로 검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배양된 균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 균이 내성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분자 유전학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든 약제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판핀 그리고 이소니아지드에 대해서 이 신속 감수성 검사를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리판핀에 관련한 내성 유전자를 보는 검사를 해서 빨리 리판핀 내성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어떤 우리 결핵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객담으로 가래 자체로도 이런 검사를 할 수 있는데 가래 자체로 결핵균이 있는지 없는지도 검사를 하고
그 균이 있다면 이런 내성 유전자, 리판핀이나 이소니아지드에 관련한 내성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도 검사할 수 있고, 리판핀에 대한 내성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검사는 보통 하루 이틀이면 결과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옆에 보이는 이 검사 방법이 우리가 보통 그냥 엑스퍼트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 가래를 뱉어서 이렇게 기계에 넣어서 검사를 하게 되면 결핵균이 있는지 여부와 그 리판핀에 대한 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고, 매우 빨리 검사를 할 수 있어서 검사를 하고 결과를 받는 데까지 한 3시간 이내에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균이 진단이 되면, 그 결핵으로 진단이 되면 리판핀 신속 감수성 검사는 필수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핵균이 배양이 되면 리판핀과 이소니아지드에 대한 신속 감수성 검사,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통상 1차와 2차 약제에 대해 전체에 대한 통상 감수성 검사를 필수적으로 하게 되고, 이 국내에서는 이러한 그 원칙에 맞추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그럼 다제내성 결핵 환자는 얼마나 되는지 신고 환자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결핵 환자 수가 이 다제내성 결핵 말고 이제 전체 결핵 환자 수도 쭉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 다제내성 결핵 환자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2010년대 초반 대비해서 최근에 계속 줄어들고 있고, 2012년에 1,000명 이상, 1,200명 정도 신고되던 다제내성 결핵 환자 숫자가 최근에는 2024년에는 약 300명 정도가 신고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제내성 결핵 환자 숫자만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여기에 더해서 리판핀 단독 내성 결핵 환자 수까지 합치면 약 한 500여 명 정도가 리판핀 내성 또는 다제내성 결핵인 환자 수로 현재 국내에서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단을 이제 했으면 과연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가 똑같다면 결핵이라는 것이 감수성 결핵이나 다제내성 결핵이나 치료 방법도 똑같고, 그리고 치료 결과, 치료가 잘 되는지 잘 낫는지 이런 것도 똑같다면 그 두 개를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치료 방법이 다르고 그 치료의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진단을 하고 그 진단에 맞추어서 치료 방향을 잡게 됩니다. 이 다제내성 결핵도 결핵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핵 치료 기본이 약물 치료가 되겠습니다. 근데 다제내성 결핵은 최근에 많은 변화가 있는 치료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이 아까 이렇게 쭉 보여드렸던 1차, 2차 결핵 약제들 중에 이 2차 결핵 약제를 보통은 4개에서 5개 정도 병합해서 사용을 하고 5개 정도를 치료 기간은 보통 18에서 20개월 정도, 1년 반 이상, 1년 반에서 한 2년 사이에 기간을 치료했습니다. 일반적인 감수성 결핵이 3개 내지 4개의 약제를 6개월 정도 또는 아무리 길어도 한 9개월 정도 하는 표준 치료를 하는 것에 비하면 이 다제내성 결핵은 약제의 개수도 많아지고 치료 기간도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긴 시간을 치료해야 하고 그렇게 치료함에도 불구하고 완치 또는 완료되는 치료 성공률이 60%, 70% 정도밖에는 되지 않아서 치료가 매우 어려웠던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2015년 이후에 다제내성 결핵 관련한 치료 신약이 그 이전에 개발되어서 실제 치료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베다퀼린정, 델라마니드 정이 우리 상품명으로는 서투러정, 델티바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국내에서는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약들이 새롭게 도입된 신약이 되겠고,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리네졸리드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도부프렐라 뒤쪽에 말씀드린 이런 약들이 이런 다제내성 결핵 치료 약제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런 신약들이 도입되면서 실제 2024년 4월, 그러니까 작년 4월 이후에 다제내성 결핵의 치료도 단기 치료, 우리가 6개월에서 9개월 하는 치료를 다제내성 결핵에서는 상대적으로 과거 18에서 20개월 했던 거에 비해서 짧기 때문에 단기 치료라고 표현을 하는데, 단기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약들 베다퀼린, 델라마니드를 사용한 이런 단기 치료를 하려면 질병관리청 산하 신약사전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 약제들을 사용해야 하고, 그런 절차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제들은 매우
그 전문적인 약제들이고 약제 부작용 관리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이런 다제내성 결핵 관련 치료들을 진행하고 있고, 아주 일부의 제한된 경우에는 다제내성 결핵의 치료 목적으로 폐절제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약제 치료들이 좋아지면서 최근에는 이런 폐절제술을 병행하는 경우는 매우 줄어들어서 많이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다제내성 결핵의 단기 치료요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그 내성 여부를 이제 우리가 리판핀과 이소니아지드에 대한 내성을 우선은 판독한다고 하였는데, 그 이후에 2차 약제 중에 중요한 핵심 약제 중에 하나로 말씀드렸던 플루오로퀴놀론이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이 플루오로퀴놀론을 우리가 줄여서 이제 퀴놀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퀴놀론이라는 약에 내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다제내성 결핵도 퀴놀론 감수성 다제내성 결핵이냐, 퀴놀론 내성 다제내성 결핵이냐라고 우리가 나누어서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또 나누는 이유는 이 치료의 방법이, 치료의 약제들이 달라지기 때문인데, 우선은 이 퀴놀론 감수성 결핵인 경우에는 퀴놀론을 쓸 수 있다라는 뜻이고, 이 단기 치료요법은 6개월 내지 9개월의 치료요법이 있는데, 6개월 치료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비팔이라고 이제 이 치료의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 신약인 베다퀼린, 프레토마니드, 그리고 리네졸리드, 목시플록사신이라는 퀴놀론을 같이 사용해서 이렇게 4가지 약제를 사용해서 6개월 치료하는 방법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또 다른 신약인 델라마니드를 이용해서 델라마니드, 리네졸리드, 레보플록사신이라는 퀴놀론, 또 피라지나메드를 병용해서 9개월 치료하는 MDR-엔드라는 치료 방법으로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퀴놀론의 내성이라면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이런 목시플록사신과 레보플록사신 같은 퀴놀론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단기 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치료는 비팔 치료라고 해서 베다퀼린, 프레토마니드, 리네졸리드를 약제를 같이 써서 6개월 치료하는 이런 6개월 단기 요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다제내성 결핵이 이러한 6개월 내지 9개월의 단기 치료 요법만으로 치료가 모두가 가능하거나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기존에 치료했던 18개월에서 20개월의 장기 요법도로 치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 다제내성 결핵은 완치 후에 재발률이 높나요? 라고 이제 살펴보면, 재발이라는 것은 결핵 치료를 성공하고 난 후에, 그러니까 완치나 완결을 우리가 치료 성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성공 후에 결핵이 다시 생기는 경우를 재발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결핵의 재발률은 전 세계적으로는 한 5% 내외 정도로 보고가 되는데, 국내에서의 결핵 재발률은 약 한 3% 내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균적인 거고, 기저질환이 면역 저하 같은 기저질환, 당뇨나 면역 에이즈 감염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그 외에 재발을 잘하는 요인이 담배를 핀다거나, 또는 결핵이 초기에 너무나 심했던 경우이거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런 재발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제내성 결핵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이런 결핵의 재발률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런 다제내성 결핵 완치 후에 이렇게 결핵이 재발하는 경우가 당연히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3% 정도라 하더라도, 재발했을 때는 우선은 다제내성 결핵에 맞추어서 다제내성 결핵에 준해서 치료를 시작을 하고, 다시 결핵균 진단을 열심히 해서 결핵균이 확인이 되면 그 균에 대한 내성 검사를 다시 진행을 하고, 그 내성 결과에 따라서 맞춤형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두 다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이런 결핵 치료도, 일반적인 결핵 치료도 약제 부작용이 심하고 독하다고 하던데, 이런 다제내성 결핵을 치료하는 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치료 약제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사실 제일 중요하면서도 이
다제내성 결핵에서 약제 중에서 제일 중요하면서도 부작용이 제일 많이 생기는 약이 이 리네졸리드라는 약입니다. 우리 그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제 이름으로는 자이복스정 또는 리네졸린정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약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리네졸리드는 약을 사용하게 되면 말초 신경병증이라고 해서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없어지거나 또는 너무 심해지면 이게 통증으로도 와서 걸을 때 발바닥이 아프다거나 이런 말초 신경병증이 생기기도 하고, 골수 기능을 억제해서, 우리가 골수는 우리 몸에 이제 혈구 세포들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만들어져서 빈혈이 생기거나, 이런 신경병증이 말초에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있는 시신경에도 이제 와서 시력이 떨어지거나 이러한 그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이 리네졸리드라는 약입니다.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 초기에 중단을 하면 당연히 증상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진행한 경우에는 이 리네졸리드라는 약을 중단해도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이 다제내성 결핵을 치료하고 계신 환자분 한 분이 이제 진료를 오셨는데, 이분도 결핵 치료는 잘 되고 있지만 이 말초 신경병증이 심해서 발바닥이 많이 걸을 때 이제 통증을 호소하시고, 사실은 리네졸리드를 그래서 이제 끊을 수밖에는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증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부작용이 심하고 또 회복도 안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리네졸리드라는 약을 쓰느냐? 문제는 이 리네졸리드가 다제내성 결핵 치료의 매우 핵심적인 약이고, 그래서 이것을 뺐을 때는 아까 봤던 6개월 내지 9개월의 단기 치료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우 핵심적인 치료 약제이기 때문에 부작용 발생을 했을 때는 이것이 리네졸리드 때문인지 아닌지를 빨리 확인하고 진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단기 치료 6개월이나 9개월 단기 치료 중에 이 리네졸리드라는 약을 중단할지 또는 약제를 줄여서 먹을지 등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히 그 다제내성 결핵 치료를 하는 담당 의사와 같이 상의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네졸리드의 부작용,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약제 부작용이 생겨서 이제 보고된 내용을 잠깐 이제 논문에서 살펴보면, 앞서 이렇게 중증 이상의 부작용이라는 거는 어쨌든 심각하게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부작용이 되겠고, 그런 것들의 뭐 말초 신경염, 아까 말씀드렸던 시신경염, 골수가 억제되는 거, 그리고 결국은 그래서 이 약을 쓸 수 없게 돼서 약제를 중단하거나 약을 뭐 600mg 하나를 먹어야 되는데 반알 300mg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 용량을 중단하거나 끊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한 걸 보면, 뭐 기존의 이런 다양한 어떤 이 약제 용량을 사용했던 연구들에서 보면 이런 경우가 뭐 50% 가까이 생기는 그 연구도 있었고, 30% 정도 생기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중증 이상의 부작용이 생기는 퍼센테이지들도 보면 10명 중에 뭐 3명 가까이가 이렇게 생겼다면 매우 많이 생겼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또 다른 부작용들은 없는지, 그러니까 리네졸리드 부작용을 말씀드린 이유는 그게 제일 심각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약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치료를 하는 의사나 또는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이나 모두 다 그 약에 대해서 주의하고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도 신약으로 우리가 쓰는 베다퀼린이나 델라마니드, 프레토마니드 같은 약들도 우리가 이제 1차 약제하고 비슷하게 뭐 간독성이나 위장장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약제들이 개발될 때 특히 우려했던 어떤 부작용 중에 하나가 심전도에서 부정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큐티 간격 연장이라는 그런 부작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임상 연구와 그리고 이 약제를 사용하는 그 경험들이 쌓이면서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모니터를 주의 깊게 하는 것은 필요한데, 이러한 것으로 이제 심각한 어떤 그 결과를 가져온 경우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마 다제내성 결핵은 치료가 이렇게 약제를 쓸 때는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약도 쓰고
기존 일반적인 약제 결핵 치료보다는 어렵고 한데 입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꼭 입원을 해야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다제내성 결핵에서 입원 명령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있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과거보다는 조금은 뭐 꼭 입원해서 치료를 해야 한다라는 정도까지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이런 아래와 같은 경우에 입원 명령 제도를 통해서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냐면 이제 다제내성 결핵으로 진단이 된 어떤 전염성 호흡기 결핵 환자가 전염을 시킬 수 있고 격리가 필요한 경우 입원해서만 격리가 가능한 경우 격리가 필요한데 입원을 해서만 격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런 입원 명령 제도를 시행해서 그 제도를 통해서 입원 격리를 할 수 있는데 입원 격리 기간은 최소 2주 이상은 치료를 해야 되고 증상도 호전이 되고 그 담당하고 있는 의사가 이제는 재택 치료로 전환해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격리 해제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은 만약 이런 입원 명령 제도라는 걸 통해서 만약 입원을 했다면 격리 해제에 관련한 어떤 격리 해제 사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차를 다 밟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지금 과거에 치료를 중단했거나 또는 치료를 실패했던 그런 이력이 있거나 또는 이제 재택 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 자택 내에 환기가 잘 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경우 특히 뭐 기숙사를 사용해서 생활하고 있다거나 고시원에 있다거나 또는 요양병원이나 집단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격리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입원 명령을 통해서 격리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치료를 한 이후에 도말 검사가 음성이 됐다는 것 또는 배양 검사가 음성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격리 해제를 하도록 지금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들이 다 이렇게 입원 명령 제도를 통해서 입원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재택 격리가 가능하면 재택 치료도 가능하고 많은 환자들이 재택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이 다제내성 결핵으로 이제 진단이 되었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이제 궁금할 수 있는데 꼭 다제내성 결핵뿐만이 아니라 가족 중에 누군가가 결핵으로 진단이 되면 특히 이제 이게 폐결핵 전염이 가능한 폐결핵인 경우에 가족 접촉자 검진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2, 3년 전에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 가족 중에 코로나가 생기면 그 가족들이 다 코로나 관련 검사를 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결핵은 코로나보다도 더 이전부터 그런 접촉자 검진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접촉자 조사를 통해서 하는 이유는 추가로 결핵 환자가 가족 중에 있으면 빨리 발견해서 조기에 진단해서 치료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결핵이 있는 건 아닌데 그 가족들 중에 접촉자 중에 잠복결핵 감염이라고 해서 결핵에 노출이 돼서 결핵균이 몸에 들어는 왔지만 아직 결핵으로 발병하지는 않은 상태인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핵균에 감염되기만 한 이런 잠복결핵 감염자를 우리가 감염을 진단하게 되면 결핵으로 활성화되지 않도록 또 예방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접촉자 조사를 할 때는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뭐 기침이나 가래 같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아닌지 있으면 가래와 같게 있으면 이런 가래 검사를 통해서 실제 결핵이 있는지 없는지를 당연히 조사를 하게 되고 흉부 X선 검사를 하게 되고 결핵균에 노출된 후에 우리 몸속으로 결핵균이 들어왔는지 잠복 결핵 감염을 검사하는 혈액 검사로는 우리가 인터페론 감마 검사를 하고 간혹은 또 이제 피부 반응 검사로 해서 옛날에 이제 투베르클린 반응 반응 검사를 했었는데 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복 결핵 감염을 인터페론 혈액 채취를 통해서 혈액 검사를 하거나 피부에 이렇게 검사를 하는 방법으로 잠복 결핵 감염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이렇게 그 접촉자 조사를 통해서 잠복결핵 감염으로 진단이 되었다면 활동성 결핵은 아니기 때문에 전염성이 있거나 이런 병증이라고 할 수는 없고 잠복결핵 감염을
상태에서 실제 결핵이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잠복결핵 감염에서 결핵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료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결핵균이 몸속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결핵 치료를 사용할 때 우리가 쓰는 결핵 약제들을 치료를 하게 되는데, 활동성 결핵처럼 여러 가지 약제를 장기간 6개월 정도를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인 감수성 결핵 환자의 노출돼서 감수성 결핵 균에 의해서 잠복결핵 감염이 되었다고 판단이 될 때는 1차 약제인 이소니아지드나 리판핀 약제를 사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 이소니아지드와 리판핀 약제를 사용할 때는 3개월 치료, 그리고 리판핀만 단독으로 치료할 때는 4개월 정도를 치료하게 됩니다. 과거에 이런 3개월, 4개월 치료를 하기 전 과거에는 이소니아지드 단독으로 9개월 치료를 한 적도 있었지만, 이런 경우에는 너무 치료 기간이 길어서 최근에는 이런 3개월이나 4개월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체적으로 그 대안적인 방법으로 이런 치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감수성 결핵에 의한 접촉자일 때 그렇고, 아까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만약 가족이 다제내성 결핵이었고 내가 다제내성 결핵 환자의 접촉을 통해서 잠복결핵 감염이 된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으로 돌아간다면, 우선은 다제내성 결핵 환자의 가족 접촉자들도 가족 접촉자 조사의 절차나 검사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거에 대한 증상 모니터하고 엑스레이를 찍고 하게 되는데, 국내 결핵 진료 지침이 이제 2024년 작년에 이제 업데이트가 되었고 2017년에도 업데이트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현재 국내에서는 가족이 가족 접촉자 검진을 통해서 잠복결핵 감염으로 진단된 경우, 다제내성 결핵 환자의 접촉자인 경우에는 그때까지는 아직은 그 활동성 결핵을 발병하기 위한 예방치료, 아까 말씀드렸던 3개월이나 4개월 치료를 이 다제내성 결핵에서는 권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이제 그런 예방 치료를 했을 때 효과적으로 그 결핵 발생을, 다제내성 결핵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그때까지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권고하지는 않았었고, 그래서 주기적인 관찰을 통해서 결핵이 발생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을 추천을 하였습니다. 이게 작년에까지의 어떤 결과였는데요. 이 국내 결핵 진료 지침이 이제 발간된 이후에 세계보건기구 결핵 지침이 그 이후에 또 추가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그 이후긴 하지만 어쨌든 되었는데, 이때 세계보건기구 결핵 지침도 이 이전 버전에서는 국내 결핵 진료 지침과 비슷한 내용이었으나, 최근 작년에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은 리판핀 내성이나 아니면 다제내성 결핵에 노출된 접촉자의 경우에는 예방치료, 아까 이제 감수성 결핵에 노출되어서 했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런 때 쓰던 것처럼 이 경우에는 레보플록사신이라는 약제, 플로로키놀론, 아까 2차 약제 중에 핵심 약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를 6개월 치료를 진행하는 것을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된 그런 세계보건기구의 그 권고 지침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최근에 그 결과가 보고된 2개의 무작위 대조 연구 결과가 이제 근거가 되고 있는데요. 브이퀸이라는 이 연구는 베트남에서 진행된 무작위 대조 연구이고, TB 챔프라는 이 연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진행된 무작위 대조 연구입니다. 이 브이퀸이라는 건 베트남에서 리판핀 내성과 다제내성의 가족 접촉자 대상자, 연령은 전 연령입니다. 아기일 수도 있고 성인일 수도 있는 이런 가족 접촉자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이 레보플록사신이라는 약과 위약, 아무 효과가 없는 위약을 처방하고 2.5년 정도 결핵이 생기는지 아닌지를 추적을 한 연구였고요.
이 TB 챔프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무작위 대조 연구는 이 다제내성 결핵 가족 접촉자 중에 소아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18세 미만의 소아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이 레보플록사신을 24주 그러니까 거의 6개월이 맞습니다. 비슷합니다. 6개월 그리고 이제 위약을 해서 1년 정도 결핵 발생을 추정하는 이 무작위 대조 연구를 시행했고 이것이 그 결과가 발표된 건데 이렇게 실선이 예방 치료를 한 군이고 점선이 예방 치료를 하지 않은 위약을 먹은 군인데 이 위약을 이 예방 치료를 한 군에서 레보플록사신이라는 6개월 약을 먹은 그 군에서 그룹에서 결핵 발생이 0%는 아닙니다. 100% 예방됐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위약을 먹은 군 대비 결핵 발생이 낮게 나타난 것을 근거로 해서 WHO에서는 최근에 이런 권고를 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국내에서 진료 지침은 이런 권고가 나오기 전 24년에 업데이트된 부분이라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질병관리청과 다제내성 컨소시엄, 우리 국내의 다제내성 컨소시엄에서 공동 발간한 이 다제내성 결핵은 무슨 병인가요라는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제내성 결핵 관련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관련해서 혹시 질문을 주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성결핵 관련한 질문이 많지는 않은데요. 이게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카자니님께서 얼마 전 혈액 검사로 잠복결핵이 나왔고 엑스레이는 정상인데 같은 직장 동료는 엑스레이상 결핵 관련 과거에 앓은 흔적이 있을 거라 하는데 이거 이제껏 건강검진 받았을 땐 정상 소견 및 별다른 상황 없다고 의사 선생님께 설명을 들었습니다. 엑스레이만으로 잠복결핵 확인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잠복결핵 감염을 우리가 진단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확실한 증상이 없고 흉부 사진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다른 곳에서 이제 결핵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나 징후는 없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 엑스레이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정상 소견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혈액 검사에서 아까 인터페론 감마 검사나 피부 반응 검사로 양성인 걸 확인하는 게 일반적인 잠복결핵 감염 여부입니다. 감염을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결핵을 앓은 적이 없는데 본인이 결핵을 진단받고 치료받은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특히 이제 나이가 많을수록 엑스레이에서 과거 염증 치료 흔적, 특히나 과거 결핵 흔적이 있다라고 그 건강 검진에서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 내가 모르고 결핵이 서절로 치유된 흔적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잠복결핵 감염이라고 명확하게 이름을 붙이기보다는 저희가 자연 치유 흔적 반응이라고 결핵으로 인한 자연 치유 반응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런 자연 치유 반응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게 없는 분들보다 결핵으로의 이후에 활동성 결핵의 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잠복결핵 감염이라는 것은 또 마찬가지로 잠복결핵 감염이 아닌 사람보다는 결핵 발생 위험이 높을 수 있는데 그렇게 비슷하게 그 결핵 발생 위험이 높을 수 있다는 거는 맞고요. 하지만 자연 치유 결핵의 자연 치유 반응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잠복결핵 감염 그 치료를 권고하는 국내 진료 지침의 안을 보면 여러 그 고위험 결핵으로 발병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 대상자를 해서 잠복결핵 감염 치료를 하기를 권고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그 그룹이 이런 자연 치유 반응이 있는 분들이 중에 되겠습니다. 네. 음. 아. 아. 또 앞서 또 예 다른 "응원합니다." 분이 "잠복결핵 검사 음성 나오면 폐결핵 검사를 안 해도 되나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 그 접촉자 검사를 할 때, 접촉자 검진을 할 때에는 저희가 흉부 X선 사진을 기본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복결핵 감염 검사도 혈액 검사로, 성인에서는 대부분 혈액 검사로 하게 돼서 보통은 이제 그 증상이 없으면, 기침 가래 같은 증상이 없으면 가래 검사까지 하지는 않지만 흉부 X선 검사로 확인하는 그 기본 검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 잠복결핵 검사 음성이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제 국내하고 또 이제 미국하고의 어떤 이 검사의 어떤 절차상에 다른데요. 미국에서는 이런 접촉자 검진일 때 모든 대상으로 흉부 X선 검사를 하지는 않고 혈액 검사를 먼저 하고 거기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만 흉부 X선 검사를 하는, 선택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워낙 흉부 X선 검사가 어렵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자연 치유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결핵 감염 검사, 잠복결핵 감염 검사가 음성이면 절대로 결핵이 아니냐? 아니어서 절대로 결핵은 우리가 완전히 100% 배제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한다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결핵 환자, 정말 결핵균이 나오는 활동성 결핵 환자들 중에서도 잠복결핵 검사를 해봤을 때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 그건 여러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너무 고령이거나 또는 면역 억제 질환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음성이 나올 수 있어서 약 한 10에서 15% 정도는 실제 활동성 결핵 환자에서도 음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모든 검사가 다 완전히 그 100%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황소연 님께서 30kg 성인일 경우 성인용 용량을 참고하는지 어린이 용량을 처방하는지 문의 주셨는데, 저는 이제 성인 환자를 보는 내과 의사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30kg 성인이면 성인의 체중당 용량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이 임산부 다제내성 결핵을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매우 어려운 부분이고 자료도 많지 않고 해서 사실은 계속적으로 이제, 그리고 이제 워낙 그 사례 자체도, 보고되는 사례 자체도 많지 않고 임산부에서, 그러다 보니 어떤 연구나 대부분의 이런 연구들도 그 신약이든 그 치료 저기들이 대부분 임산부나 뭐 그 수유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배제돼서 대상자들 사용한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매우 어려운 분야이고, 제가 어떤 약을 쓰면 좋겠다라고 딱 말씀드리긴 쉽지 않은 그 분야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의사도 그렇고 실제 그 환자분 임산부도 그렇고, 이제 산부인과 선생님하고도 긴밀하게 같이 저희가 협의 진료를 하면서 판단해야 되는 치료 관련해서는 분야입니다. 네.
네, 김은숙님께서 장결핵 검사 어떻게 하는지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장결핵은 이제 장에 생긴 결핵이기 때문에 일단은 검사 자체는 내시경을 해야 됩니다. 장내시경, 대장내시경을 주로 해서 우리 소화기내과 선생님들께서 대장내시경을 해서 진단을 하시게 됩니다. 빠라밤빠밤님께서 감기를 낳고도 기침을 계속한 지 2주가 되어 가서 병원이 가면 축농증이라고 하고 기침은 계속되고 힘들고 맞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결핵 검사를 하면 좋겠다. 저희가 아마 인터넷에서 그런 거 보셨을 것 같아요.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 검사 그런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기침이 지속될 때는 여러 가지 질환을 배제하고 검사를 하게 되고 국내에는 결핵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캠페인도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감기는 보통 1주 이내로 이제 기침이 많이 완화가 되고 증상이 좋아지는데 2주가 된다 하면 단순 감기 외에 다른 질환들을 생각을 하고 검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가장 흔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축농증이나 그 주변에 감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미 한번 검사를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질환들을 그리고 이제 또 지금 갖고 있는 기저 질환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거에 따라서도 이제 달라질 것 같은데요. 축농증이라는 진단을 한 것을 보면 관련한 어떤 여기 검진이라든지 여기 여기 쪽 부비동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촬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진단이 맞다면 우선 그거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시고 이후에 추가 검사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황소연님께서 다제내성 결핵 케이스가 실제 많은지 중소병원에서 한 건이 있어서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아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었잖아요. 그 국내 다제내성 결핵 환자 숫자가 매우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2010년대 11년에 1000명 이상이 되던 환자 수가 최근에 이제 300명, 다제내성은 그러니까 리판핀 내성까지 했을 때 한 500명 약간 있어서 각 개개의 병원에서 보는 그 환자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1년에 5건수 이하로 보는 경우들도 있고 대부분 현재는 그런 다제내성 결핵 전문 의료기관으로 대부분 지정이 되어 있고 그 치료를 하는 병원들은 그 다제내성 치료 전문 의료기관이 늘 우리가 전체 전국에 있는 다제내성 결핵 치료 전문 기관들을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소시엄, MDR TV 컨소시엄이라고 해서 수도권 권역 그리고 경상 권역, 전라 권역, 강원 권역 이렇게 다 권역으로 이제 그런 협의체가 되어 있어서 각 협의체에서 분기별로 얼마나 많은 환자가 진단이 되었고 어떤 약제로 치료하고 있고 그 진단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는지 치료는 잘 되고 약제를 적절히 썼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모니터하고 검토하는 그런 그 활동들도 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회의를 통해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각 병원 한 개의 병원마다 1년에 치료하는 환자의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5건 이내인 경우가 많고요. 아주 전문 병원, 서북병원이나 이런 결핵 전문 병원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많습니다. 그 치료 환자 숫자가. 네. 준다니엘님께서 아마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북한은 결핵 환자가 많은지 접경 지역 거주자라서 걱정을 좀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북한에 대한 정보가 사실 많지 않죠. 저희 어느 영역이나
그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알기는 쉽지는 않은데 다행히 이제 결핵은 어쨌든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전 세계 이제 결핵에 대한 어떤 보고하는 환자 수 또는 치료 결과들을 1년에 한 번씩 모아서 레포트를 합니다.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결핵 레포트를 1년에 한 번 내는데 북한은 예상하시는 것처럼 어쨌든 결핵이 당연히 우리나라보다는 많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결핵의 고부담 국가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제내성 결핵의 또 고부담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결핵은 북한은 결핵의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제가 가장 최근 데이터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실제 그냥 환자 숫자로 보면 10만 명에서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연간 보고 환자 수가 한 10만에서 한 8만 명 그 정도 수준으로 줄어는 들었고 실제 다제내성 결핵 환자 수가 얼마나 있는지는 정확하게 집계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진단이 되어야 집계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과거에 여러 가지 보고 사례나 추정하고 있는 어떤 사례들로는 적어도 5천 명 이상의 다제내성 결핵 사례가 있지 않을까 추정은 합니다. 하지만 진단이나 보고되는 건 그거에 미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향후에는 중요한 어떤 국내 한반도의 어떤 결핵 문제가 중요한 또 주제일 수는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지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